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00원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M&A 등 게임사별 전략을 알아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G 서비스도 완전하지 않은 지금 6G 개발을 선언한 배경을 알아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2025년 착공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전 설비 공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주로 꼽히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공사 수주 경쟁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부진을 딛고 26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전민정, 김종학, 이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정말 모처럼 만의 반등입니다. 외국인들도 유입이 됐습니다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특히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다시피 한 정말 주도 세력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들이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오늘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는 2.12% 오른 2,60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2.33%나 올라서 85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만 무려 7조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4조 4천억 원 저가에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마치 방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코스피 상위주들을 기관이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고 외국인도 기아, 삼성전자 등을 함께 매수하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저가로 이날 저가 매수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투자 업계의 시각은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인데요. 하반기까지 아무래도 2,500선을 저점으로 하는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전망치에서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밴드를 좀 비교해보면 다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제시한 5월 밴드에서 2,600선 위아래로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시점을 조금 늦춰봐도 상단은 2,800에서 3,000선을 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꾸기에는 지금 현재 방향을 돌릴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대량 매수 한 11,000계약 정도 이상이 지금 매수가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기관이 많이 사들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그때 이제 선물 매수 규모도 11,000계약으로 아주 크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볼 만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럼 시장이 돌아섰냐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하루 지표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상황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일본 다음으로 좋았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각종 지표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을 달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미 8%대 초반으로 조금 내려왔지만 이것도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산자 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지표가 이전 고점 대비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지금 머무르고는 있지만 정점 신호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수급 측면에서는 미미하게나마 이제 조금 바닥을 기다리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은 무려 12조 원어치를 한국 주식시장에서 팔았고 이달 들어서만 1조 4천억 원어치나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발표 직전까지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지금 올랐었는데 그 과정에서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이유냐라고 좀 봤더니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에서 대신증권은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해도 이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고 환율이 오르는 것에 비하면 시장이 비교적 매도 압력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소나마 또 시장이 낙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역시나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한 발언이 있는데 시장에 우호적으로 굉장히 작용을 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회장이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한 발언을 보면 6월과 7월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상해 지수가 모처럼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뭐 오늘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다 올라줘서 너무 반갑긴 한데 사실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 연착륙을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물가 통제 과정에서 확신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연준이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랑 그제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파월이 50bp 인상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안도하는 스탠스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 김종학 기자 말처럼 물가 정점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이 됐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랐고 이는 인플레이션 지속의 신호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도매 물가인 PPI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환율도 한번 좀 다뤄봐야겠죠. 오늘 소폭 하락해서 뭐 1,290원대에서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점에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2원 오른 1,290.8원의 거래를 시작해서 한때 1,291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증시 반등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날 종가보다 4.4원 내린 달러당 1,284.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하락세에 지난 6일부터 5거래일째 이어졌던 연고점 경신 행진도 멈춰섰고요. 하지만 이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고 있어서 연준의 긴축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290원대를 뚫은 지금 이제 시장의 눈은요. 1,300원 선을 돌파할 것인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환율의 국면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들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한국의 어떤 경제 체력을 고려할 때 지금 환율 수준이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 선에 만약에 올라서더라도 안착하지는 못할 것이고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라는 쪽에 근거를 두고 이 얘기들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서 높게 유지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요인 중에 보자면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서학개미로 불렸던 이들 투자자들이 보관 금액 규모로 따져봤더니 지난 1월 62조 원 규모에서 3월까지 69조 원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달러를 찾는 개인들의 수요도 이렇게 둔화되는 데다가 전체적인 경제 크기 면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 환율이 더 하락할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환율이 이제 또 1,300원 선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 가깝게는 팬데믹 당시였던 2019년, 20년 사이였고 그 이전에는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해당되는 환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참고해보자면 우리 경제 체력 면에서 당시와 비교해서 성장률이 미약하다고 보기 힘들고 신용도 면에서도 이 1,400원 대를 위기로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원화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을 중국 위안화의 방향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봐서만은 안 된다는 시각도 이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자본 유출 우려가 크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벌써부터 자본 유출의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원이 넘는 돈을 빼갔는데요. 지난 2월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주식 투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은 그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이제 달러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이 가격보다는 기술과 품질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장이 늘어나는 등 글로벌 공급망도 예전과 달리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상황으로 이제 놓인 겁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에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4월 기준으로 수입 물가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35%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 수출 기업들 좀 달러 매도 네. 물량들이 많이 나와줘야 환율이 좀 하락을 할 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경상수지 흑자 폭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또 여기에 대응에 나섰다면서요? 네, 정부도 급등하는 환율에 이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총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인 거시금융 상황 점검회의.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불안정한 금융, 외환 시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기의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실물 경제와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반영돼 금융과 외환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 등 자본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채권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상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긴축 기조를 보일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진국으로 일정 부분 조정에 나섭니다. 때문에 MSCI 선진지수나 WGBI에 편입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에서 빗겨나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인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과 공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당분간 금융과 외환시장은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의영입니다. 네, 당국이 외환 시장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사실상 오늘 회의가 환율 진정세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오늘 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언한 거는 이제 외환당국이 개입했다 이런 발언이다라고 해서 이제 환율 하방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당국의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도 지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좀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오늘? 네, 오늘 회의에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되거나 하진 않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하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 이제 체결이 필요하다는 시장과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이달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이 사안이 포함될지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가 꼭 필요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왜 나오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비상시 통화를 상대국에다 맡기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쌓아두는 외환 보유액이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인데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급격한 외화 유출로 인한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이렇게 두 번 체결을 했는데요.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원화 급락세를 막아줘서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에 만병통치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과 유럽 등이 미국의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지만 엔화와 유로화 가치도 폭락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일엔 환율이 떨어졌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20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해 그 효과가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좀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오늘 거시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국자들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지만 경제의 기둥격인 무역 수지는 올 들어 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채무 관리,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 소식인데 미국장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게 논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전거래일보다 0.82% 하락한 728달러를 기록했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상하이 공장 생산 지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상하이의 전면 봉쇄 조치로 자동차 부품 확보가 어려워서 중국 내 유일한 생산 시설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뭐 일단 이게 표면적 이유라는 건 그럼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우리 돈 1조 9,357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지난해 2월 SEC에 보고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 단가를 34,000달러 선으로 추산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29,000달러 선인 점을 감안할 때 테슬라가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급락해서 이번 주에만 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다른 기업들보다도 기술주들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랑 뭐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이제 기술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술주에도 함께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DX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100개의 우량 기업만을 별도로 모아 만든 주가 지수인데요. NDX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가 기술주이면서 나스닥 100 ETF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합니다. 기술주는 대부분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높고 확장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저금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PER과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연일 가격이 치솟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죠. 온라인 금융거래 플랫폼인 스킬링의 마이클 카메라맨 CEO는 디지털 자산이 이전 수년 동안 본 적 없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점점 기술주와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와 기술주 모두를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게 암호화폐와 기술주가 실제로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데이터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전일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60일 상관계수는 0.91이었는데요. 지난 2월 3일 0.91을 나타낸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관계수는 서로 다른 자산이 관계성을 가지고 거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있는데 개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의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보이는 양의 상관계수는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를 이끄는 억만장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마이클 로보그라트는 현재 11,370선인 나스닥 지수가 11,000선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3만 달러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진단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전민적, 김종학,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 3N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그리고 넥슨의 희비는 확연히 갈렸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실적을 발표한 NC소프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NC소프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7,9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량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은 2,4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호실적을 견인한 건 대표 IP인 리니지 시리즈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모바일과 PC를 포함해 약 6,7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특히 리니지 W는 출시 5달 만에 7,3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넥슨입니다.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화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원화로 계산해 보면 1분기 매출은 약 9,434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가량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줄었습니다. 넥슨은 중국과 국내에서 히트한 던전앤파이터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여기 마케팅 비용이나 영업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전파 모바일의 성과는 오는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넷마블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넷마블의 1분기 매출은 6,3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올해 1분기 대형 신작이 없었고 기존 출시했던 게임들도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 A3 Still Alive를 출시하며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3개월 전만 해도 51만 원이었던 NC의 주가는 12일 기준 28%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반영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넥슨의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보였는데요. 3개월 새 21.5%가량 올랐고 오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넷마블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발표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3N의 1분기 실적과 주가 흐름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각사별 글로벌 전략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실적 TV가 엇갈리는 이 국내 게임사들 돌파구 마련이 한창입니다. 이번에는 IT 바이오부 3총사가 이 3N에 대해서 소식을 각각 들고 나왔습니다. 임동진, 신동호,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정 기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벌써 달려왔네요. 네. 오늘 장에서도 지금 게임사들 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10.29% 급등하면서 43만 9,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리니지 W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터운 팬층의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전쟁을 벌이는 게임인데요. 실제로 일부 서버에서는 국적으로 연결된 연맹끼리의 전쟁이 지금 이 시각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소재에 국가 대항전이라는 개념이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경쟁 심리를 더욱 자극했고 이게 매출로 연결됐습니다. 예. 반면 또 넷마블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만큼 급락세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주가는 오늘 13.83% 급락하며 72,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이 좀 많이 떠나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그 해외 시장 개척 이게 좀 앞으로의 그 게임사들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3N 중에서 해외 성과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네, 이 게임 업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바로 넷마블입니다. 예.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73%였는데요. 1분기에는 84%까지 그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을 거뒀고요. 현재 중국의 이 규제 강화로 시장이 막혀 있는데 이 중국 매출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처럼 해외 비중이 크게 올라온 이유가 이 국내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탓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분기 국내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넷마블은 오는 25일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글로벌을 시작으로 골든브로스, BTS 린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앞으로 출시가 예정된 총 13개 게임 중 12개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적어도 뭐 국내가 줄어드는 동안 해외는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넥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으로의 약진이 좀 눈에 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살펴보시면은 지역별로 이제 중국 지역하고 또 동남아 등 기타 지역에서 좀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넥슨의 대표 게임이죠. 이 던전 앤 파이터 PC 버전에 힘입어서 매출이 이제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 동남아 등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선전으로 이제 한 42%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이 특히 메이플 스토리가 이제 현지화 전략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IP로서의 영향력을 더 확장했다는 분석인데요. 또 넥슨은 특히 올해 이제 북미나 유럽 등 서구권 시장 공략에 더욱 힘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보면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2분기 영업이익 최대 26% 증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어떤가요? NC소프트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앞서 살펴본 3N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 7,903억 원 가운데 국내 매출은 5,034억 원으로 6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니지 W를 바탕으로 조금씩 해외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역에 리니지 W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 NC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 게임도 PC와 콘솔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 게이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 게임을 론칭하는 거 말고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미국과 인도 등 이 해외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6개 펀드에 500억 원가량을 출자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해외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NC소프트는 최근 모건 스탠리 출신의 홍원준 CFO와 또 골드만삭스 출신의 김한주 전무를 영입하면서 해외 투자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넷마블하고 넥슨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넷마블의 경우에는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M&A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현지 진출의 포석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지난 2015년 잼시티를 1,500억 원에 인수하고 2017년엔 9천억 원에 카밤 밴쿠버를 사들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처럼 M&A를 통해 서구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게임사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돈 버는 게임이죠. 블록체인 또 코인과 연계해서 돈 버는 이 P2E 게임 확대에 올해 집중할 방침인데요. 올해 6개 게임을 P2E 버전으로 출시하는데 이 토큰 교환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이용자들의 게임 내 결제 매출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으로 수익 구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좀 넥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두 개 회사와 다르게 넥슨의 경우 M&A와 해외 투자보다는 이 본업인 게임으로 좀 올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이 넥슨은 전통적으로 이제 다자광이라고 불리울 만큼 게임을 많이 내놓죠. 이제 지난해 체질 개선에 주력했던 넥슨이 올해는 이제 탄탄한 신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기대되는 신작이 이제 총 3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넥슨의 경우 PC 게임뿐만 아니라 이 콘솔 게임으로도 가능하게 해서 이 최근 성장하는 콘솔 게임 시장에 이제 적극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카트라이드 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넥슨의 스테디셀러 게임이죠. 18년 만에 PC와 콘솔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누적 이용자만 이제 8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제 던전 앤 파이터를 대전 격투 게임으로 이제 재해석을 했고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과 이제 뭐 콘솔 기기로 유명하죠.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이용자에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슈팅 게임인데 요거 또한 이제 콘솔로 출시를 해서 북미 지역에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예.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마블로 유명한 이 영화 감독의 이제 스튜디오 이제 HBO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 40%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넥슨의 이제 대표 게임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영화에도 이제 출연하게끔 만드는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 사업으로도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게임사들의 사업 전략들을 좀 들어봤는데 게임주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좀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뭐 최근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뭐 리오프닝도 있고 굉장히 매크로 환경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전망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3N뿐만 아니라 이 펄어비스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었고 컴투스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 업종을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2, 3분기까지는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넷마블도 오는 5월부터 뭐 제2나라 시작으로 뭐 기존 IP 바탕으로 하는 신작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의 인터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실적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실적이 좋은 종목에 먼저 좀 뭐 기관들이 투자를 하실 거고요. 우선은 신작 게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작 모멘텀이 사실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그 각각 회사마다의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임동진, 신동우, 정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차세대 통신 기술이죠. 6G 연구를 위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직 5G도 제대로 안 터지는데 벌써 6G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각국 글로벌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 6G 기술 선점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벌써 6G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5G부터 놓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상위권의 국가입니다.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유럽은 물론 미국도 속도나 커버리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5G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약속한 이 5G 전국만 구축 시점도 내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년이 돼야 진정한 5G 전국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5G가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웬 지금 6G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예.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텐데요. 이게 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면 지금 6G 연구를 하는 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처음 그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통신이 시작한 이후에 통신 기술은 10년을 주기로 한 세대씩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5G 역시 2000년대 후반부터 준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5G 상용화 시점이 대략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6G 말씀이시죠? 6G 상용화 예. 시점이 대략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2025년부터는 이 표준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이제 규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주려면 지금 연구를 하는 건 아주 빠른 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6G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통신 기술이랑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일단 뭐 스펙상으로 보면은 이 기존 5G보다 속도는 이제 50배가 빨라집니다. 이제 무선 지연 시간 역시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5G도 충분한 속도 아닌가 뭐 생각을 하실 맞습니다, 텐데요. 사실. 예. 하지만 이제 6G가 상용화되는 2030년 부근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은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는 데이터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30년이면은 완전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UAM이 도로와 하늘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찰나의 통신 지원도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 시대에는 이제 원격 수술도 가능해지는데 이 통신 지원 속도가 뭐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6G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요 고객이 이제 사람이 아닌 뭐 기계나 사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나 국가 규모에서 뭐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간에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이제 통신망이 되겠죠. 또 그러면 이제, 네, 예.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생활에서 좀 예를 찾자면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두 통신망 5G와 6G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신망이 최초로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통신망이라는 점입니다. 네. 현재도 이미 우리는 그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했습니다. IoT 시대가 본격화했죠. 네. 그러니까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뭐 TV를 끄거나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뭐 최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 6 시대에는 그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 시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6G 통신이 되면은 이 5천억 개에 이르는 기기가 사람과 연결된다는 건데 이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이 퇴근을 하는 경우에 뭐 퇴근하면서 집 보일러를 온도를 맞추거나 네. 에어컨을 트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 6G 시대에는 이 자율주행차의 목적지를 집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 모든 기계들이 내 퇴근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도착 시간 정보를 집에다 보내면은 외부 날씨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온도로 설정이 되고 뭐 네. 알아서 좋아하는 음악도 맞추고 때로는 이제 요일마다 뭐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다면 AI가 그걸 알아서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6G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삼성은 이 6G 분야에서 얼마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삼성 그 6G 포럼을 연 삼성 리서치의 그 승현준 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6G를 준비할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5G에 이어서 이 6G 통신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이 포럼을 열 정도로 준비가 됐다는 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차세대 통신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직접 챙기는 분야입니다. 네. 이 5G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1년에 직접 신설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기업이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6G를 준비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5G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부터 6G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특히 삼성은 이 디바이스에서부터 뭐 기지국, 통신칩까지 전체적인 6G 생태계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상당한 강점이죠. 이미 그 지난해 그 국제전기연합 통신연합 총회에서 6G 비전 표준화 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는 그 6G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우리 집 5G도 안 터지는데 6G는 세상은 6G 전쟁이구나 이렇게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알고 보니 패권 전쟁, 6G도 삼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6G에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삼성이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것이 탈원전 폐기입니다. 지난 2017년이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10조 원에 달하는 원전 수주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정원우 기자의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고 오랜 시간 공터로 방치됐습니다. 한때 건설 백지화 가능성도 높았지만 새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에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상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비용은 대략 10조 원으로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업계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통상 건설공사와 설비 공급 두 가지로 수주전이 펼쳐집니다.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발전 터빈 등 주기기를 사실상 독점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소 2조 원대 수주를 따놓은 셈입니다. 전신인 두산중공업 시절 신고리 5, 6호기에도 2조 3천억 원어치 설비를 공급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수주전이 펼쳐질 건설공사는 국내 최다 원전 건설 실적의 현대건설과 신고리 5, 6호기를 따낸 삼성물산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수주 당시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최초 계약 금액은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원전 공사 재개는 이미 예상이 돼왔던 거고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사실은 온라인에 통째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제 원전에 대한 사실 상세한 로드맵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히 조금 살펴보면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이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중단됐었던 허가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착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행계획서가 4월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신한울 3, 4호기가 착공된다는 내용은 사실은 업계에서도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달 안에 나올 이제 확정된 최종안을 봐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는 맞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 원전 공사가 재개된다면 원전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한 곳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로의 주기기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주기기를 만드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사명을 바꿨죠. 두산 중공업에서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통 이제 국내에서 대형 원전을 짓는데 2기 정도를 짓는데 대략적으로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자로 한 기의 금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를 지면 2조 원 이상의 물량은 따낸다는 그런 소리가 되죠. 지난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간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원전 수면 연장도 이제 새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전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전 주 기기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실적은 좀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형국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원전 2기를 짓는데 원전에 대한 설치 공사 비용도 2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원전은 계획부터 어떤 설계 그리고 완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위험도가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가 조금 우세할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 시공 경험이 가장 많은 건설사입니다. 1971년에 고리 1호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도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건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는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하나건설 그리고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낙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 이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SMR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건설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기간도 짧은 그런 원자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시장 진입 단계
단계여서요. 어떤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력이 좀 앞선 이 두 기업과 손을 잡는 형태로 먼저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제작 용역을 따내서 현재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투자사들과 합작해서 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1,000억 원 좀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돈 한 300억 원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재 공급권을 따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삼성물산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조금 해서 조금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SK그룹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라파워, 미국의 빌 게이츠가 만든 SMR 제작업체도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SMR 이제 표준 설계가 없어서요. 이것에 대한 규제를 먼저 만들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표준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것은 정부가 2026년에 설계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이제 원전 10조 수주전 두산 2조는 확실히 확보라고 그러네요. 잡았고요. 네. 그리고 해시태그는 다시 원전으로 그리고 380조 원이 넘는 SM 시장 뜬다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주가가 모처럼 반등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상장사들을 향해 자사주를 소각해달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약세장이 계속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가 방어와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란 요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례로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는 라이프자산운용은 최근 자사주를 쌓아놓은 SK에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소각이 돼요. 자사주를 사면. 자사주를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주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게 되거든요. 주가 상승, 리레이팅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신뢰를 쌓는다면 당장의 주가 상승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결국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플은 지난해만 해도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2달 만에 주가가 30%가량 치솟았고 계속되는 주주 친화 정책에 무디스로부터 미국 국가 신용 등급과 같은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역시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메리츠증권이 공시 이후 한 달간 주가가 14%가량 급등해 동종업계 대비 월등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중 소각까지 마친 기업은 약 9%에 불과합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 오버행 리스크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악용됐던 사례도 많습니다. 한진그룹처럼 자사주 인적 분할로 신주 배정으로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같이 기업과 주주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PER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채의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환원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신뢰가 쌓이면 그 회사의 멀티플이 달라져요.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주가 부양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우리 업계도 이런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 특히 전시를 촉진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전시 컨셉, ESG에 대한 컨셉을 미리 이해를 하시고 전시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상태에서 해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리셀 시장에서 이 롤렉스, 샤넬 같은 최고급 명품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기사입니다. 이 명품 시계 가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는 지난해 리셀 시장에서 2,023만 원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0%가량 떨어진 이 1,800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샤넬 핸드백 역시 리셀 가격이 작년 말보다 10%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품과 함께 초호황을 누렸던 골프 여행 업계도 글로벌 자산시장 조정 움직임 탓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줄면서 예비 상장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만 벌써 6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는데 이로 인해 상장 전 투자 유치, 그러니까 프리 IPO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온 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SK스퀘어는 SK쉴더스를 인수하던 당시에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년 내 IPO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정 수익률을 더해서 회수 방안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1번가나 마켓컬리,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 쓱닷컴 같은 기업들도 상장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